와 이게 나옵니다. 우와! 마이클 잭슨이 실제 무대에서 와 빌리진 춤을 출 때 항상 이 모자로 춤을 춰요. 난리잖아요. 던지는 네. 분이 그거를 있으니까. 누가 그걸 주시나요? 받아서 사인을. 받은 제 몸값보다도 비쌀 것 같아요. 와 한번 만져봐도 됩니까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그러면은 우리 여기다가 놓고 해요. 요즘 여기다가. 오케이 와. 비틀즈 시대는 갔지. 이제 마이클이지. 이야 기증하시는 겁니까? 듀니 뭐야? 마이클이지. 이번에 또 우리가 마이클이라는 영화를 셋이 함께 시사를 하고 왔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 기대하고 계실 텐데 마침 이번 주에 개봉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이슈를 타는 거죠 저희도. 네. 영화 보고 나서 우리 그냥 늦어가지고 집으로 갔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소감을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지금 네.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너무 나빠가지고 어머. 오늘 안 사실은 좋아요. 이게 사실은 일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많은 민폐를 끼쳐서 너무 죄송하고요. 들으실 때 좀 불편할 텐데 오늘만 좀 약간 이 자막으로 좀 이렇게 근데요. 우리가 자막을 얼마나 잘 다는지를 한번 형님 보셔서 이 목소리 솔직히 또 되게 잘 들려요. 새로운 팬덤 네. 생깁니다. 이 방송이 다 변태들이에요. 네. 죄송하고요.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네. 또 할 얘기가 많기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또 뒷부분에 가면 또 제가 이게 목소리가 풀릴 수도 있어요. 그때 영화를 봤을 때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네. 영화 보시고 나서 감상이 어떠셨어요? 이중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클 잭슨은 어차피 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실 확률이 높잖아요. 그쵸.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게 이 영화에 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팬들에게 굉장히 관객들에게 제대로 서비스하는 영화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반대편에서 이제 영화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마이클 잭슨이라는 희대의 아이콘이자 뭐 팝의 황제이자 본인이 원치 않았고 또 오해를 받아서 논란도 생겼던 인물을 네. 사실은 굉장히 안전하게 다루느라고 너무 평면적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영화적인 야심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평범한 전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영화도 사실은 그 영화적으로 뛰어난 영화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전기 영화들이 팬들이나 fan 관객들에게 소구하는 지점이 있을 텐데 거기에 굉장히 충실한 영화다. 이런 약간 양가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이 겪었던 일들이 또 옛날이니까 요즘 모르는 분들이 보실 때는 전부 맞아요. 새로운 맞아요. 내용들이어서 재미있게 보실 것 같고 음.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 약간 벌써 끝나? 이러면서 뒤편에 나올 것 같은 그 기대감도 있잖아요. 후속편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도 갖고 마무리되는 것 후속편이 같아요. 뭐 준비 중이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고요. 사실 마이클 잭슨의 생애 전체를 본다면 이 가수로서의 경력이나 본인의 삶에서나 딱 절반의 굉장히 영광스러웠던 한 지점이 1988년도일 텐데 네. 거기서 영화가 딱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상으로 본다면 사실 절반의 이야기는 안 한 게 사실이에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후반부 얘기가 아마 속편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후반부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온전히 후반부 이야기를 다시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의문 같은 것도 남는 게 사실이죠. 저는 사실 영화는 뭐 재밌게 봤고요. 아무리 아는 내용이어도 또 다시 그때 그 시절의 음악을 듣고 그럼요. 그 영상을 보고 네. 닮은 사람이긴 하지만 마이클 잭슨 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춤과 무대를 다시 보는 건 너무 즐거웠는데 저는 솔직히 기대하는 바가 이 영화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됐으면 좋겠다는 저도 생각을 그래요.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억울한 루머나 누명의 피해를 입었었고 아니 지금까지도 저는 너무 놀란 게 이 영화가 이제 미리 접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뭐 평가를 하거나 점수를 매기거나 할 때 아니 왜 이렇게 착한 것만 다뤘냐 나쁜 일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왜 반영이 안 됐냐면서 점수를 박하게 주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전부 다 잘못된 근거 없는 루머인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런 나쁜 일을 한 사람이잖아 라는 그 잘못된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 이전에 우리가 뭐 언론이 잘못 보도해서 뭐 황색 언론들이 퍼뜨려서 잘못 알았던 것들을 좀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거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실제 그 뮤직비디오랑 옛날 영상들 다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찾아보게 네,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진짜가. 근데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영화가
보고 싶은 거를 그대로 다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다시 들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도 많았는데 만족스럽고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도 한 두 가지쯤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 영화의 주연을 맡은 게 자파르 잭슨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파르 잭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몰랐잖아요. 네, 이거 첫 영화니까. 그렇습니다. 영화로 처음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이제 공개된 예고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대감, 걱정 반 같은 게 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이 자파르 잭슨이라는 마이클 잭슨이 어떻게 보면 조카이자 네. 배우이면서 가수일 텐데 이 사람은 정말 100%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 영화에서 라미 말렉이 연기를 워낙 잘해서 사실은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까지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 결정적인 오점은 아니지만 영화 속에서 노래를 사실상 안 했잖아요. 레이란 영화로 제이미 폭스가 아카데미에서 또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근데 레이 찰스 연기를 하면서 거기서도 역시 제이미 폭스가 노래를 안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영화에서는 자파르 잭슨이 직접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클 잭슨하고 얼굴은 조금 덜 비슷한데 네. 조카인데도 네. 목소리는 진짜 비슷해요. 네. 심지어는 풀샷으로 잡았을 때 마이클 잭슨의 춤선 따라하는 게 그게 어려운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든 아무나 못 일이잖아요. 추는 춤이잖아요. 목소리도 어쨌건 마이클 잭슨 목소리를 같이 사용했다거나 하나 이렇게까지 굉장히 순도 높게 배우가 직접 해냈다는 게 너무 놀랍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마이클 잭슨의 팬들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어떤 시각적인 어떤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 영화 속에서 사실상 한 2개 정도 빼고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는 재미, 예를 들어서 BT이란 노래, 비릿이란 노래를 만들 때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장면들이 쫙 나올 때 그게 영화를 보면서 팬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짜릿하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은 분명히 이 영화의 어떤 그런 장점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파르 잭슨의 아버지가 또 하필이면 누군가 하면 저메인 잭슨이에요. 네. 근데 저메인 잭슨과 마이클 잭슨 사이가 형제면서도 굉장히 묘하거든요. 네. 마이클 잭슨 전기를 보면 어렸을 때 제일 친한 형이 저메인 잭슨이었대요. 그럴 정도로 친한 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잭슨을 이제 처음에 이제 잭슨 5라는 그룹을 아이 때 들어가지 않습니까? 10살도 안 돼서 그 들어갈 때 마이클 잭슨을 맨 마지막에 넣었거든요. 마이클 잭슨 넣기 직전까지 리드싱어가 누구였냐면 저메인 잭슨이에요. 그럼 저메인 잭슨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밴드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리더였는데 마이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 자리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 동생에 대해서 이중적인 감정을 느꼈겠죠. 그렇겠네요. 영화에도 나오는데 처음 이 마이클 잭슨 유명해져서 음반을 내게 된 게 모타운이라는 레코드인데 네. 영화에도 초반에 보면 예. 마이클 잭슨한테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너무 어마어마한 탤런트를 가졌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베리 고디라는 사람인데 네. 모타운을 만든 사람이에요. 모타운이라는 레코드는 팝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흑인 음악의 본산 같은 거였는데 처음에 만든 도시가 디트로이트였거든요. 네. 디트로이트 하면 뭐예요? 자동차 철강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터타운을 줄여서 모타운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모타운 레코드에서 이제 이 마이클 잭슨을 포함한 이 잭슨 5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그러면서 막 이 너무나 어린 나이에 빌보드 차트의 1위를 막 연달아서 2곡, 3곡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 모타운을 떠나게 되거든요. 네. 떠나는 이유가 모타운에서는 그렇게 마이클 잭슨과 잭슨 5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직접 작사 작곡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희들은 싱어고 댄서로 잘하는 거지 음악을 작곡하는 거나 작사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영역이 아니다. 마이클 잭슨은 직접 작사 작곡도 하고 싶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갈등이 돼서 75년도에 떠나게 되는데 아이고. 5명이 떠나는데 딱 한 명 저메인 잭슨만 안 떠나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저메인 잭슨이 모타운 사장 딸과 결혼한 사위가 됐어요. 아. 나중에 잭슨스로 후반부에 영화에 나오는 거는 4명이 나오거든요. 저메인 잭슨이 빠지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의 아들인 자파르 잭슨이 또 이번에 마이클 잭슨 연기를 해서 이렇게 또 훌륭한 연기를 했다는 게 너무 이 가족 사이에서도 아이러니가 너무 많은 맞아요. 그러네요. 네.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흥미롭다. 그러니까 리드 보컬 자리를 뭐 메인 보컬 자리를 어린 동생한테 빼앗긴 걸 시작으로 사실 둘 사이에 좀 뭐 형제라고 다 있었죠. 친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화도 있었냐면 공개석상에서 무슨 수상소감인가 그런데 뭐 I love you, I love my brothers 이러면서 including you, Jermaine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묘한 관계네. 여자 자매들도 뭐 라토야가 있고 이제 제닛이 있을 텐데 집안에서 너무 한 명이 진짜 큰
큰 대스타, 뭐 지구를 전체를 그렇게 대표할 돼요. 정도로 네. 대스타가 나오다 보니까 물주 같은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조심스럽기도 하고. 네, 나중에도 이제 유산을 둘러싸고 아이고. 뭐 어떤 증언, 결정적인 증언 같은 거를 뭐 했다가 바꾸기도 하고 편치만은 않은 가족사이죠. 지금 라이프 플러스 앱에서 콘텐츠 과몰입고사가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주 퀴즈는 배우 봉태규, 최강희님입니다. 라이프 플러스 앱에 있는 퀴즈도 풀어보고 다양한 경품도 받아가세요. 저희 그러면 영화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영화를 네, 어차피 영화를 차근하게 좀 좋아요. 이야기를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마이클 잭슨의 삶을 얘기하는 건 이 영화를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맞아요. 그 영화의 스토리 자체가 초반에 프롤로그를 제외하면 사실상 66년도부터 시작해서 88년도까지 편년체로 시간 순서대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팝의 황제, 킹 오브 팝, 마이클 잭슨 너무나 화려한 스타의 모습으로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죠. 인디아나주의 게리라는 지역에서 근데 하필이면 또 그 태어난 집 길 이름이 잭슨 스트리트예요. 네. 근데 잭슨이 유명해져서 그 생가가 있는 집 앞에 도로가 잭슨가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잭슨 스트리트 신기하네요. 였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철강직 노동자로 일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죠. 무려 10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와, 이게 가능한가요? 근데 10명 중에서 마이클 잭슨이 8번째로 태어났다고 하는 데도 있고 9번째로 태어났다고 하는 데도 있는 이유가 바로 위에 형이 한 살 때 죽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정확히는 10명의 자녀를 낳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뭐 아빠의 훈육 밑에서 원래는 이제 엄하게 그렇게 교육을 받다가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원래 이제 취미로 직장인 밴드도 하고 뭐 이러는 분이었는데 아이들이 만지지 못하게 기타를 옷장에다 고이 모셔놨던 거를 아이들이 막 궁금하니까 만지고 논 거예요. 근데 그냥 장난감처럼 만지고 논 게 아니라 실제로 티토 잭슨 형이 도서관에서 코드 짚는 법을 보고는 머릿속에 외우고 와서 집에 와서 그대로 그 소리를 흉내낸 거예요. 열정이네. 근데 잘못해서 기타 줄이 하나가 끊기게 되고 아이고. 근데 아빠가 기타 줄이 끊긴 걸 보고 이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누가 이 기타를 만졌어? 했는데 어머니가 와서 캐서린 잭슨은 항상 아이들 편이었거든요. 여보, 애들이 기타를 제법 연주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음악적인 재능이 있구나. 한번 음악인으로 키워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지역 술집 이런 데 다니면서 뭐 공연시키고 뭐 지역 장기자랑 이런 데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착착착 한 단계씩 이제 올라가게 되죠. 이 아버지 역할을 콜만 도밍고가 연기했잖아요. 네. 근데 콜만 도밍고가 다른 영화에서랑 너무 다른 모습으로 나와서 그 같이 연기했던 어머니 역할 연기했던 배우가 얼마 전에 이제 토크쇼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어느 날 영화 촬영 다 끝나고 분장을 안 한 모습으로 콜만 도밍고가 나타났대요. 근데 누구냐고 지금까지 내가 당신이랑 연기를 한 거냐고 놀랐을 정도로 실제로 조 잭슨이 벽안이거든요. 푸른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약간 하늘색 거의 투명할 정도의 색깔의 렌즈를 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렌즈도 끼고 뭐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완전 다르게 해서 분장을 감쪽같이 했죠.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영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갈등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이야기를 만들려면 갈등이면 서로 대립하는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영화가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를 특히 전반부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전하게 다뤘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이 시기에도 예를 들면 마이클 잭슨이 성형 중독이다 라는 게 이 시기에도 있었고요. 마이클 잭슨은 백인을 동경한다, 흑인인데. 이래서 흑인들이 싫어하기도 했고. 그래서 막 얼굴을 표백한다라는 그렇죠. 루머가 있었죠. 심지어는 뭐 자기 건강 같은 데 집착을 해가지고 산소방에 주기적으로 들어간다느니 혹은 외계인이라느니 그다음에 마이클 잭슨이 이 시기에도 연애를 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데이터 모닐 같은 혹은 그 유명한 브룩 실즈하고도 연애를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랑 이야기 같은 게 영화에서 다 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동물과 아이를 사랑하는 존재로만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만들고 싶어도 그걸로만은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 갈등을 딱 하나 넣었어요. 실제 있었던. 그게 바로 이제 아버지와의 갈등인데 그걸 넣는 순간 영화는 장르가 이제 결정이 되죠. 이야기로. 성장 영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였을까?
나쁜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마이클 잭슨 형제 중에 제일 많이 맞았다고 하고 이 영화에 나오지 않은 굉장히 이제 마음 아픈 이야기 같은 걸 하나 저 기억이 나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어린 시절부터 이제 학교도 안 다니고 초등학교도 정규를 제대로 졸업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공연을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는 이제 소위 밤무대 같은 데서 노래하는 거잖아요. 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아이한테는 최악의 환경인 거예요. 요즘이라면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노래 하게 안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스트립 댄서들이 전라로 춤을 추고 마지막에 속옷을 던져요 관객들한테. 그럼 관객 중에 또 이상한 사람들이 그것을 막 속옷을 취해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마이클 잭슨이 9살 10살 때 다 봤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도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구멍이 나 있어서 이 어린 잭슨5 형제들이 서로 구멍을 차지하려고 장난도 치고 싸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해는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나쁜 경험이에요. 이런 식의 지금 때문에. 같으면 그 아버지는 잡혀갔겠죠. 그렇죠. 이제는 처벌을 뭐 완전히 받았겠죠. 아동학대죠.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야만의 시대였던 거고요. 영화에서는 이 초지일관이 아버지가 빌런으로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잭슨이 직접 쓴 자서전을 읽어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절반은 좋은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수많은 그 아버지들이 사실은 자식들의 돈을 다 가져간다 라는 건데 우리 아버지는 내 돈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건 정말 대단한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쨌건 잘못된 방법이지만 그 아버지도 가족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었다는 거죠. 제가 부모여도 그렇게 빛나는 재능이 있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잘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굉장히 완벽주의자인 성향이었는데 본인이 그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녹음을 할 때 그런 완벽주의적으로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본인이 그만큼 음악을 사랑하고 재주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잭슨5로 이제 아이들을 봉고차에 태워서 여기저기 돌리면서 공연을 다니고 있다가 굉장히 큰 공연장에 서게 돼요. 바로 할렘에 있는 아폴로 극장. 거기서 아마추어들이 장기자랑 대회를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1등을 하게 됐고 그날 그 콘테스트에 나간 이후로 이 아버지가 애들한테 이제부터 집에서 전화할 때 통화를 5분 이상 하지 마. 언제 지금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 전화기를 오랫동안 쓰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음반 회사에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네네. 원래는 뉴욕에 있는 프로그램에 이제 방송에 좀 출연해 주세요라는 그 섭외 전화가 와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뉴욕의 방송 녹화는 취소됐다. 모타운에서 전화가 왔다. 그래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잭슨5가 모타운이랑 계약을 하고 그때 나온 노래들이 뭐 ABC, I Want You Back, I'll Be There 이런 노래들을 내면서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이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을 막 양산하게 되죠. I Want You Back이 첫 번째 빌보드 1위 곡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보면 ABC가 1위 하는 장면이 이렇게 극적으로 나와요. 네. 근데 영화에서 그걸 극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영화에 보면 ABC가 1위 할 때 앞에 1위 곡을 밀어낼 거 아니에요. 네. 앞에 1위 곡이 비틀스의 레디비야. 아 맞아. 네, 그게 아주 굉장히 극적으로 와 비틀스의 시대가 가고 마이클 잭슨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맞아요. 이 아이들이 나왔을 때 그래서 뭐 흑인 비틀스다. 롤링스톤즈에서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공연장에서 이제 모타운의 영화에서도 보면 그걸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이 절대 음감이 있구나 마이클이 어린 마이클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네. 다 실존 인물들이에요. 그게 이제 수전 드파쉐라는 인물인데 수전 드파쉐가 나중에 이들이 다 모타운에 오게 됐을 때 사실상 모든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기자를 만나면 무슨 대답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훈련을 시켜요. 그럴 정도의 매니저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그 공연장에서 그 노래를 하기 전에 먼저 멋들어지게 노래하고 나서 마이클 잭슨을 포함한 애들을 소개하는 그 여성 싱어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팝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 사람이 글래디스 나잇이라는 사람인데 글래디스 나잇 앤 핍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에요. 그 그룹에서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이라는 유명한 노래를 이 사람 버전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 텐데 그러니까 이 나오는 사람들이 다 쟁쟁하다는 거고요. 1978년도에 성인이 되어서 낸 최초의 앨범이 Off the Wall이에요. 근데 이 앨범이 대성공하면서 영화에서는 이전에 아역 배우가 연기했던 마이클 잭슨으로부터 자파라 잭슨이 연기한 성인 마이클로 확 바뀌어서 영화가 사실상 양분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스릴러가 너무 인기고 배드가 또 인기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Off the Wall이라는 앨범도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앨범이에요. 이 Off the Wall이라는 앨범이 나왔을 때 이제 또 중요한 장면이 영화에 나와요. 저는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마일스 텔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에픽 레코드에 딱 가서 매니저. 네. 나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할 사람을 마이클 잭슨이 이제 딱 지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위플래시 그리고 탑건 매버릭의 마일스 텔러인데 그 사람이 존 브랑카라는 사람이고요. 이후에 마이클 잭슨의 삶에서 존 브랑카는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해요. 또 이 사람에 대한 의구심도 굉장히 많고요. 영화에서는 굉장히 든든한 조력자처럼 나오는데 네, 영화에서는 이제 꼭 필요한 능력자로 맞아요, 나오는데 맞아요. 이 사람은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매니저이자 변호사인 사람인데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네버랜드를 짓고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었던 굉장히 큰 이유가 저작권 사업에 눈을 뜨면서 그것도 폴 맥카트니 경이 그 제 저작권의 어떤 장래성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무려 4,000곡이나 되는 히트곡들의 저작권을 마이클 잭슨이 갖게 되거든요. 그때 마이클 잭슨이 인수했던 회사가 ATV 퍼블리싱인데 이 회사가 나중에 소니랑 합치게 돼요. 근데 그때 그 계약을 또 주도했던 변호사로 참여했던 사람이 존 브랑카예요. 근데 사실 마이클 잭슨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클 잭슨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수익이 존 브랑카에게 넘어가도록 돼 있기도 했고 그래서 중간에 존 브랑카를 해고를 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존 브랑카가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 2009년에 마이클 잭슨이 사망을 하잖아요. 근데 사망하기 8일 전에 다시 팀에 합류를 해요. 마이클 잭슨 사후에 갑자기 마이클 잭슨이 서명한 유언장이라면서 유언장을 들고 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 유언장에 사인된 마이클 잭슨의 서명이 페이지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 약간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명을 할 때 날짜와 서명한 지역이 써 있는데 그 시점에 그 지역에 있지 않았다는 거. 그럼 사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들은 적도 없고 왜 이미 업무 관계를 종료한 변호사를 유산의 공동 집행인으로 마이클 잭슨이 위임을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품죠. 갑자기 그래서 복귀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현재도 마이클 잭슨은 이제 유산 관리 재단이 있어요. 공동 집행인이 바로 존 브랑카고요. 그리고 존 맥클레인이라는 사람과 같이 공동 집행인인데 이 두 분이 이 영화의 제작자입니다. 아, 이 영화에? 네. 마일스 텔러가 연기한 이 존 브랑카는 마이클 잭슨의 인생에서 아직까지도 세상을 떠난 지금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영화를 만들려면 더군다나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관련된 사람들이 유명하면서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제작자가 존 브랑카가 되면 영화에서 존 브랑카의 모습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계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 참여하지 않은 마이클 잭슨의 핵심 유족이 있어요. 네. 참여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은. 그게 바로 마이클 잭슨의 딸이거든요. 해리스 잭슨이라는 딸이 있죠. 근데 마이클 잭슨의 딸 같은 경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존 브랑카라는 사람의 존재 때문이에요. 이 영화가 그에 대해서 왜곡되어서 묘사하고 있다. 미화했을 것이다. 예,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소셜 네트워크라는 전기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 소셜 마크 네트워크면 저커버그. 마크 저커버그라는 심지어는 젊고 아직도 생생하고 네. 그런 사람을 다루면서도 그 사람의 음과 양을 너무 잘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전기 영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화가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본다면 마크 저커버그가 세게 브레이크를 안 걸어서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인데 한 인물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도 있고 과가 있을 수도 있고 빛도 있고 어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다 허락을 받고 그 속에서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그 이야기가 볼품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나중에 영화 나 마이클 잭슨 따님이 유튜브에서 리뷰하면 재밌겠네요. 그 따님이 이미 공식적인 행사에 다른 가족들은 참석을 했는데 이 페리스 잭슨만 일부러 불참하고 그러고 있죠. 어쨌거나 인물에 관한 것도 있지만 이 영화에서 이제 가장 재밌는 순간은 이제 한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나오게 되는 스릴러라는 앨범. 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네. 단일 앨범이기도 하고 6,60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죠. 이 앨범 때문에 어쨌건 팝의 황제가 된 건데요. 네. 그 앨범을 만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영화가 묘사한 게 네. 사실상 이 영화에서 분량으로나 재미로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전 재밌는 게 그 오프 더 월이 나왔을 때 이미 엄청 많은 빌보드의 기록들을 세웠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연초에 그래미 시상식이 열리잖아요. 기대를 했는데 그냥 남자 R&B 보컬 퍼포먼스 상 하나만 받아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칼을 갈면서 준비한 앨범이 스릴러예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막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맞아. 제목 정하는 막 거. 작곡, 막 가사도 막 중간중간 단어 적어놓고 네. 그 진짜 칼을 갈고 만든 건데 그래서 이 스릴러를 낼 때도 1억이라는 숫자를 붙여놓고 있었대요. 1억 장을 팔겠다라고 와. 마음을 먹어서 이 스릴러 앨범은 1년이 지난 후에 뮤직비디오를 만들겠다고 이제 마이클 잭슨이 제안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럼 1년 동안 시의성이 유지가 된 계속 거예요? 1년 동안 계속 인기가 있는데 1년 동안 근데 계속. 음반사 입장에서는 이미 잘 팔리고 있고 1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제작비를 투입해가면서 뮤직비디오를 찍고 싶겠냐고요. 아하. 그래서 반대를 해요. 예. 그랬더니 본인이 자비까지 투입을 해가면서 이제 만든 게 스릴러라는 뮤직비디오인데 네. 이때만 해도 이제 MTV가 갓 생겼을 때고 생긴 지 1년밖에 안 된 신생 방송국이기 때문에 흑인 아티스트들은 출연이 안 됐었는데 이때 이제 에픽 레코드가 CBS 소속이니까 CBS 대표가 MTV에 전화를 걸어서 당장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를 틀지 않으면 우리 레코드사에 있는 모든 가수들의 카탈로그를 방송하지 못하게 하겠다 해서 결국에는 마이클 잭슨의 뮤비가 전파를 타고 MTV를 일으키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죠. 그때 계속 이제 단편 영화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무슨 영화를 말하는 거지 했는데 그게 이제 뮤직비디오를 말하는 거였더라고요. 14분짜리니까. 예. 올해 안 나오는 앞뒷 부분에 이야기까지 넣어서 사실상 단편 영화가 됐고요. 맞아요. 그 뮤직비디오를 만든 사람이 존 랜디스라는 감독인데 런던의 늑대인간 같은 영화들을 만들어서 80대 초반에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스릴러의 앨범에 있는 곡들은 거의 전곡이 히트를 했고요. 결국 이제 영화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계속 듣는 노래는 결국 세 곡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에 다 나오죠. 그 빌리진하고 베이티시란 노래하고 이제 스릴러란 노래인데 이 세 개가 뮤직비디오를 지금 다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세 개의 뮤직비디오에 현격한 수준차가 있어요. 이 세 개 중에서 먼저 만든 게 빌리진이에요. 근데 빌리진 뮤직비디오를 보면 거기서 마이클 잭슨이 춤을 너무 잘 추곤 하지만 그 뮤직비디오 자체가 굉장히 막 지금 입장에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하지는 않거든요. 그 흥미로운 건 이 영화가 참 목적을 정확하게 하는 영화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스릴러도 뮤직비디오 만든 걸 보여주고 비트 있던 뮤직비디오 만드는 걸 보여주는데 빌리지는 뮤직비디오가 영화에 하나도 안 나와요. 대신에 그 세상을 놀라게 했던 문워크라는 춤이 등장했던 바로 이제 모타운 25주년 기념 공연에서의 퍼포먼스가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모습으로 빌리진을 기억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번에 영화를 찍을 때 네. 그 스릴러 뮤직비디오 찍는 장면 자세히 나오잖아요. 거기가 실제 뮤직비디오 장소. 찍은 장소래요. 그러니까. 근데 배우들이 딱 그거 찍을 때 보름달이 떴대요. 와. 그래서 모두 다 되게 상서롭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정말로 이제 영화 보고 저는 실제 그 스릴러 뮤직비디오를 찾아봤는데 네. 너무 진짜 똑같더라고요. 너무 정말 역사적인 네. 장소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빌리지는 그동안 노래만 듣다가 드디어 모타운 25주년 기념해서 문워크를 선보이게 되잖아요. 그냥 팝 역사상 단 하나의 퍼포먼스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 모타운 25주년 공연에서 빌리진 공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보셔도 아마 눈이 휘둥그레지실 그러니까 텐데. 눈을 깜빡이지도 영화에도 못하겠어요. 나오지만. 근데 그 춤을 그 마이클 잭슨 책을 보면 전날 만들었대요. 야.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안무 짜준 것도 아니고 마이클 잭슨이 혼자 전날 원래 모타운에서 다른 노래 해달라고 그랬는데 싫다 빌리진 하겠다라고 했고 내일 공연하는데 어떻게 춤추지 하니까 물론 평상시에 단련이 돼 있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문워크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한테 배운 거고요. 이게 사실은 팝핀 동작에서 온 거예요. 근데 어쨌건 그걸 개량화해서 자기 스타일로 만들었고 네. 그러다가 간주 나올 때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날 가서 춘 건데 대박이 난 거거든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빌리진 뮤직비디오를 보면 문워크가 안 나와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문워크를 안 만들었을 때거든요. 일종의 애들이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추임새 어떻게 같이. 보면. 네. 야, 근데 정말 어떻게 하지? 문워크라 그러면 마이클 잭슨의 상징이고 그쵸. 그래서 자신의 첫 번째 자서전의 제목도 문워크고 야. 근데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문워크 딱 나오길래 아 이거는 궤도가 설명할 수 있겠다. 이거는 나다. 문이다. 네, 이 긴 영상에서 네. 이제 내 차례가 잠깐 왔구나.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프롤로그고 예, 네. 입국 딱 타고 있다가 지금부터 이제 예. 달에 도착한 사람들이 어설프게 걷는 그 동작을 춤으로 만든 거죠. 달에서 걷는 거랑은 좀 관련이 없고요. 네. 왜냐면 달에서는 중력이 한 6분의 1 정도 되니까 걷는다라는 개념이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우주복 이 신발은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이게 접히는 개념이 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통통 튀면서 다닌다고 하는 게 진정한 문워크. 아. 예. 근데 요즘에 나오는 신형 우주복은 실제로 밑창이 지금처럼 어쨌든 휘어질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서 아마 좀 진짜 달에서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불가능했다. 근데 문워크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마찰력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춤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춤인데 얼음 위를 미끄러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재밌는 게 뒤꿈치를 든 발이 있고요. 바닥에 붙어 있는 발이 있습니다. 이 두 발의 역할 분담이 되게 중요한 춤입니다. 그래서 일단 뒤꿈치를 들어 올린 발은 바닥을 수직으로 눌러서 정지 마찰력을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바닥에 붙어 있는 발은 재밌는 게 운동 마찰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뒤꿈치를 든 발로 바닥에 붙은 발에 약간 체중을 거의 없애가지고 운동 마찰력만 남긴 채 미끄러지듯이 이동하는 춤입니다. 네, 설명 들어도 못 춰요 어차피. 네, 못 춥니다. 네. 네. 근데 재밌는 아 게 나 말로 문워크 추는 사람 처음 지금 봐요. 말로 저 지금 입으로 진짜 추는 거 말로 같아요. 문워크 춘다는 나 얘기 원래-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저걸 들어서 더 못 출 것 같아. 보통은 우리가 뒤꿈치를 든다, 그 다음에 바닥에 붙어 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에 일종의 예측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꼭 앞으로 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 그대로 뒤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예측이 깨지는 거죠. 우리가 정지해 있는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딱 대는 순간 휘청.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네. 그게- 휘청하잖아요. 네, 우리의 뇌가 이것은 움직이는 거를 예측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말이 나온 김에 네. 또 마이클 잭슨 하면은 유명한 춤이 린 댄스잖아요. 45도 각도로 기울어지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갖고 오셨어요? 아 각도 기가 막힙니다 지금. 파이아키아 소장품이네요. 저희 스무스 크리미널에서 나오잖아요. 네.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45도를 기울였다가 올라오잖아요. 그것도 허리를 곧게 핀 맞아요, 상태로. 맞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인간의 척추와 아킬레스건이 버틸 수 있는 이 하중에 대한 고민을 갖고 만든 춤인데 사실 우리 몸을 지렛대라고 했을 때 받침점이 엉덩이에 있어요. 우리가 꼿꼿이 세운 채로 굽혔을 때 네. 최대가 20도입니다. 20도. 어. 네. 그러면은 20도를 엉덩이가 받침점으로서 버티는 거죠, 일자로. 근데 이 상황에서 45도를 기울이면 이 받침점이 발목으로 내려갑니다. 네. 네, 이 말이 뭐냐면은 체중의 수배가 달하는 힘이 발목에 가해지게 되고 사실 저 춤을 그 자리로 추면 발목이 골절이 부러진다. 됩니다. 네. 그래서 저게 1987년 뮤직비디오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피아노 줄이랑 와이어가 이렇게 장착된 연결된 플라이 배트를 차고 이 춤을 춘 거죠. 근데 마이클 잭슨이 좀 아쉬운 거야. 그쵸. 네, 이거를 내가 뮤비에서 했는데 콘서트 때 할 수 없나? 무대 바닥에 솟아오르는 금성 못 여기다가 이제 신발 뒷굽에 V자 홈을 걸어가지고 딱 끼웁니다. 그러니까 몸을 고정하는 특수 신발을 제작해서 이거를 특허까지 내게 되죠. 네. 근데 이것도 여기서 내려가는데 꼿꼿한 상태로 내려가려면 엄청난 이 척추 코어, 근력. 코어. 맞아요. 척추 근력, 코어, 하체 힘 이런 거 다 필요한 거죠. 아킬레스건도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의 결과물을 우리가 그 몇 초 동안 보는 겁니다. 네. 보니까 진짜 무대에 못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 동작 구간이 끝나면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내려오죠. 맞아요. 마이클 잭슨이 위대한 음악가이기도 하지만 약간 발명가의 기질이 있어요. 왜냐면 안무도 직접 짜면서 필요한 소품을 맞아요. 직접 만들기도 하잖아요. 어쨌건 우리가 스릴러 앨범을 중심으로 춤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어? 뭐예요? 뭐지 이거? 그 신발이에요? 신발?
이거 너무 귀한 거라서. 자, 라플 위클리의 코너 속 코너 진품 명품. 네, 첫 번째는 보신 것처럼 저거 있고요. 네. 린댄스 저거. 사인인가 보다. 사인돼 있는 건가 보다. 두 번째는 평범합니다. 우와. 마이클 잭슨의 야 스릴러 앨범인데 직접 받으신 거예요? 사인본. 아까 전에 와. 좀 사인이 조금 이게 끝이 아니고 장마다 다르다 그러던데 요것도 혹시 조금 마이클 잭슨의 기념 주화 금화. 금 순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도금이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따리 장사꾼. 날이 만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아 이게 나옵니다. 우와. 마이클 잭슨이 실제 무대에서 와 빌리진 춤을 출 때 항상 이 모자로 춤을 춰요. 난리잖아요. 던지는 네. 분이 그거를 있으니까. 누가 그걸 주시죠? 받아서 사인을. 받은. 근데 그래서 여기 안에도 여기 써 있네요. 마이클 잭슨이라고. 마이클 잭슨이라고. 야, 이거는 제작 모자네. 천문학적인 비용 아닙니까? 여기는 러브 마이클이라고 사인되어 어. 있습니다. 제 몸값보다도 비쌀 것 같아요. 와 한번 만져봐도 됩니까 이거? 안 돼. 안 돼, 안 아, 돼. 아니 이거 그만은 됩니까 그만은? 그만. 안 돼요. 아 그만 오케이 그만. 파이아키아 가시면 만지기만 해. 살짝 맞습니다. 파이아키아 가시면 이거 네. 모자는 맞아, 유리 케이스 유리에. 안에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안 안 나오는데. 꺼내세요. 저도 이거 처음 포장 뜯을 때 한 번 만졌고 오늘 두 번째 만집니다. 그 여기 있는 먼지들은 마이클 잭슨 머리에 있던 먼지들이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 네, 이거 가지고 우리 마이클 잭슨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그럼 머리카락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DNA 같은 게 있을 수 그죠? 있어. 와 이거 그러면은 우리 여기다가 넣고 해요. 요즘 여기다가. 오케이 와. 비틀즈 시대는 갔지. 이제 마이클이지. 야 기증하시는 겁니까? 듀니 뭐야? 아유 마이클이지. 형님 이거 기증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 이따 이거 끝나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대여료 받습니다. 아 돼요. 사인이 돼 있으니까. 대박이다 진짜. 네 그래서 어쩌면 이제 모자가 나왔으니까 이 모자를 잡지 않습니까? 네. 한 손은 모자를 잡죠. 아 불안하다. 나머지 한 손은 어디 있어요? 뒷짐. 이렇게? 네. 어색하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금기된 손짓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정식 용어를 몰라서 꼬만춤이라는 그 정식 맞나요? 용어예요? 이게 정식 그게 용어인가? 뭐 용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이거를 소위 꼬만춤이라 불리는 이 손짓 네. 이게 압도적인 카리스마. 네, 또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네, This Is It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마이클 잭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네. 거기서 백댄서가 연습 중에 제대로 꼬만 춤을 추지 않자. 꼬만 춤은 움켜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직접 트레이너가 가서 움켜쥐는 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꼬만 춤이라는 거에 어떤 진정성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럼 꼬만 춤이 아니네. 꼬잡춤이네. 나는 아니 지금 저 정확한 얘기 아니야? 네, 꼬잡춤으로 가겠습니다. 네. 참 잡스럽네. 그렇죠. 근데 이게 어쩌면 굉장히 대담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인의 어떤 대담한 행동 네. 그리고 어떤 금기를 깨는 행동 이런 걸 보면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일시적인 해방감을 경험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정말 멋진 퍼포먼스니까 사람들이 그거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해방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 진화 인류학적으로 유인원이나 초기 인류 이분들한테는 이 골반 부위가 생명력과 지배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나 침팬지나 보노보 같은 영장류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들이 이제 사회를 구성을 하는데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를 압도할 때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동작을 취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쩌면 현대적인 무대에서 이런 고전적인 어떤 일종의 알파 시그널 나는 위대하다 이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재해석을 한 건데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그가 가장 강력한 생물학적인 존재구나 이걸 영장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뤄낸 거예요. 느낄 수 있다. 그쵸? 그 느낌 그 어떤 이 설명할 수 없는 그 강력함 이런 게 이 춤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네. 마이클 잭슨의 그 춤은 정말 사실 후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도 하고 비 같은 분도 잘하시죠. 맞아요. 뭐 BTS는 BTS도 뭐 있고. 오마주하기도 아니 하고. 근데 그게 진짜 조금만 잘못 제가 그 잘못하면 얘기예요. 네. 제가 그 얘기. 다르죠. 아예 핀트가 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약간 1초의 어떤 뭐 작은 머뭇거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끼기만 해도 뭔가 되게 이상한 동작이 되는데 진짜 이게 완벽한 동작이 있어요. 사실은 무대 위에서 추는 춤들의 상당수가 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락앤롤이라는 말 자체가 성행위를 뜻하는 속어에서 왔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럴 정도로 사실은 적지 않은 그런 성적인 어떤 연상을 하게 만드는 동작들을 하는데 그 장면 엄청 노골적이잖아요. 그냥 대놓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말 허리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혹은 손 동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맞아요. 너무 추잡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통제돼서 됐기 때문에 그 느낌이 없다는 거. 맞아. 또 한 가지는 춤추는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건데 마이클 잭슨은 대중적으로도 약간 그것 자체가 오해이기도 하고 그한테 힘든 것이기도 했지만 약간 무성적인 존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심지어는 오프라 윈프리가 마이클 잭슨을 90년대 초중반에 만나서 면전에다 대고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을 했잖아요. 맞아요. 당신 혹시 버진이냐고 동정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연애를 했다고 알려진 사람한테 그런 걸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신뢰인데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어떻게 본다면 마이클 잭슨한테는 약간 무성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대 위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해도 그게 전혀 안 이상한 맞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고 빌 받아서 궤도님 같은 사람이 이제 저요? 만약에 춤을 춘다 이러면 저 잡을 수 있어요. 진짜 궤도를 잡고 싶다 정말. 이런 느낌이 들겠죠. 맞아요. 누가 하느냐가 진짜 그렇죠. 중요하죠. 우리가 스릴러 앨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배드 역시 3천만 장 이상의 판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댄저러스인데 영화는 댄저러스까지 가지 않고 끝납니다. 이 영화가 사실은 모든 촬영을 마치고 나서 다시 추가 촬영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화 한 편 분량을 더 찍어놨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원래 있던 장면이 좀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조단 챈들러의 아빠 이반 챈들러가 이제 자신의 아들을 성추행을 했다면서 처음에 이제 민사 소송을 건 사람인데 이때 합의를 하면서 합의문에 있었던 조항 중에 하나가 이 이반 챈들러 혹은 이 챈들러 부자의 이야기를 나중에 어떠한 콘텐츠로도 언급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합의문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마이클 잭슨이 잘못한 부분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부분인 건데 그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 걷어내고 한 200억 정도 돈을 더 들여서 재촬영을 하느라 이게 개봉도 늦어졌죠. 마이클 잭슨의 추문과 관련된 저쪽의 주장에 따르면 93년도에 한 번 있고 2005년도에 한 번 있었어요. 네네네. 2005년도는 결국은 법적으로 모든 그 혐의에 대해서 전부 다 무죄다라는 판결이 났고 1993년도에 있었던 지금 말씀하셨던 최초의 경우에는 이 법적 분쟁 도중에 마이클 잭슨이 이것을 전면 부인했고요. 그런 다음에 양쪽에서 합의를 해서 이 법적인 절차를 종결지은 거거든요. 왜냐면 처음부터 그냥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민사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길어지면 이게 좋을 게 없으니까 그냥 억울하지만 이걸 마무리하는 형태로 합의를 한 거네요.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오히려 그러니까 뒤에 이제 90년대에 있었던 굉장히 다사다난하고 마이클 잭슨 입장에서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죠. 이 시기를 안 다룬 것에 대한 불만보다는 어차피 영화가 88년도까지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럼 88년도에 사실은 스릴러 앨범이 워낙 훌륭한 앨범이지만 바로 다음에 나온 배드도 어마어마한 성공작이고 이 앨범도 정말 히트곡이 많고 진짜 좋은 노래 많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레코딩 기술이나 여러 가지 완벽주의적인 측면에선 스릴러보다 더 나은 앨범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배드의 뮤직비디오는 마틴 스콜세이지가 감독을 했죠. 근데 배드에도 진짜 명곡 많거든요. 근데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헤미안 랩소디랑 같은 방식이에요. 네. 보헤미안 랩소디도 어떻게 보면 그 웸블리 구장에서 있던 라이브 에이드 공연을 하려고 걸어 들어가는 모습에서 딱 정지해서 영화를 다 보여주고 맨 마지막 부분으로 거기서 그 장면이 다시 나오면서 끝난단 똑같네요. 말이에요. 이 영화도 똑같이 마지막 장면이 심지어는 웸블리 구장 공연이라는 것도 똑같고요. 처음에 나오고 그것이 다시 나온다는 형식도 똑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약간 굉장히 잘 통하는 방식일 텐데 저는 이렇게 처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면서 속이 후련한 느낌이 드는 게 마지막 그 라이브 에이드 공연을 만끽하게 해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싱얼롱 극장도 막 생겨나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마지막에 배드는 나오는데 배드도 물론 훌륭하지만 이 뭐 스무트 크리미널도 있고요. 맞아. 더리 다이애나도 있고 The 예. Way You Make Me Feel도 있고요. 수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명곡들이 있는데 이 노래들을 다 빼고 그냥 마지막 88년도는 배드로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팬의 입장에서. 다른 노래들을 더. 네. 근데 앞에는 다 듣고 싶은 노래가 다 들어갔는데 맞아. 그런 측면에서의
마지막 부분에 약간 선택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뭐 생기더라고요. 약간 뭐 비용 문제인가요 그러면? 그건 이제 뭐 방식의 문제겠죠. 그렇게 하면 약간 영화적으로 굉장히 이제 늘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어차피 이 영화는 팬 끝나긴 서비스 끝나야 되니까. 영화거든요. 이 기간 중에 사실상 대중들이 알고 있는 마이클 잭슨의 어떤 이렇게 인상적인 부분으로 안 들어간 건 사실 2개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땐. 하나는 We Are the World. 어허. 근데 이건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라이오넬 리치도 나와야 되고 다 나와야 되고 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또 하나는 폴 맥카트니랑 2번의 협업을 한 게 마이클 잭슨의 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릴러도 첫 번째 싱글곡이 The Girl Is Mine이라는 폴 맥카트니와의 듀엣이에요. 안 나오잖아요. 뒤에 Say Say Say라는 어마어마한 또 히트곡인데 그것도 안 나와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또 폴 맥카트니라는 어마어마한 비틀스의 핵인 사람이 들어와서 이야기가 휘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쵸. 2가지를 했어요. 가지치기를 한 거죠. 네, 이 2가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어.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마지막 부분에서 배드의 명곡들이 다 빠진 게 조금 약간 아쉽다. 근데 또 바꿔서 말하면 그만큼 마이클 잭슨의 노래들은 너무 명곡이 많고 사실 앨범 하나에도 보통 타이틀곡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수록곡 취급을 받기 마련인데 뭐 11곡이 다 맞아요. 타이틀곡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고 이러니까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내가 좋아하는 곡이 다 나왔다라고 느끼기에는 참 힘들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이게 모두를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 욕심내다 보면은 대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노래만 쭉 나오는 거죠. 잘못하면. 예. 영화 엔드 크레딧 보면은 노래가 무려 4곡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럴 정도로 사실은 영화가 사실은 최대한 마이클 잭슨 노래를 많이 넣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사실 뭐 너무 좋아하는 노래 많아서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물으면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뭐예요? 깨알같이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를 허밍으로 처리했더라고요. 오 그래요? 저 스마일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다행히 그거는 이제 공연을 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마이클 잭슨 집에서 이렇게 뭐 정리하고 할 때 허밍으로 이렇게 하길래 저렇게라도 넣어주는구나 하고 되게 아하. 좋았어요. 저는 이제 사실 힐더월드라는 노래 제일 좋아해서 근데 그 이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뭔가 깨달은 것처럼 세상을 치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길래 힐더월드가 나오겠구나.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너무 아쉬워. 그쵸. 덴저러스에 나온 거죠. 시기적으로 힐더월드는. 이제 88년 훨씬 뒤니까 나오기 어렵죠. 그렇죠. 힐더월드 말만 들어도 막 이거 저절로 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내한했을 때 이 노래 불렀잖아요. 네, 저 갔었어요. 갔었잖아. 일부러 96년도 갔어요. 내한 공연. 네, 저도 네, 거기 우리나라. 갔어요. 진짜요? 네, 저만 못 우리 갔어. 같은 공간에 있었네요. 저는 심지어 서서 봤어요. 와. 코앞에서. 저는 취재를 가까이에서 갔기 때문에 와. 기자로. 네, 마이클 잭슨을 정말 한 15m 앞에서 봤어요. 저 중학생이었는데 저 친구랑 같이 갔거든요. 우리나라 그 관객이 난입했잖아요. 맞아, 맞아, 얼싸 맞아. 부를 때 얼싸안고 올라갔잖아. 난입을 한 것 자체가 인상적인 게 제가 아니라 또 저거 떨어질까봐 맞아, 안고 끝까지 땡기고 잡고 이거 꼭 안고 있는 그 모습이 저분은 그래서 평생 인생 썰이라고. 저분 어디서 뭐 하는지 안 나오나? 궁금해요. 근황 월드컵 이런 거 안 나오나요? 진짜 궁금해요. 근황 올림픽인가? 근데 너무 연락 주시기 감동이. 바랍니다. 저는 진짜 우리나라 와서 그 공연하고 이런 모습들, 막 한복 입은 아이들 손잡고 노래하고, 그다음에 무대 위에 탱크 입장하고 이거 다 저 지금 봐도 눈물이 막 그런 나거든요. 퍼포먼스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일찍 없어. 돌아가신 거 너무 안타깝고 정말. 그리고 뭐 인간이 100% 천사 같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한 맞아요. 자선 사업가인데 실제로 콜라 광고 찍다가 네. 그 화상 입어가지고 피해 보상금 150만 달러 받은 거 맞아, 다. 전액 화상 치료센터 건립에다 기부했잖아요. 맞아요. 그거 말고도 계속 뭐 돈 기부하면서 기부금 영수증도 안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많이 알고 계시고 좀 너무 안타깝죠. 마이클 잭슨의 노년은 어땠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 그러니까. 정도로 네, 너무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맞아요. 지금도 환경 오염 심각하고 이럴 네. 때 마이클 잭슨이 얼마나 또 기발한 캠페인을 할 수 있었겠으며 좋은 노래들을 많이 선사를 했겠어요. 나중에 데모 테이프 이런 거 발견된 거 보면 정말 앨범을 몇 장을 더 낼 수 있을 정도의 양이 있었다고 네. 하잖아요. 근데 마이클 잭슨의 그 취지는 너무 동의를 하는데 공감하는데 과연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같은 이 노래들 더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로 세상을 좀 정화하고 네. 이게 목적이었단 말이죠. 과학적으로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 2001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자 브누아 모닌이랑 데일 밀러라는 분이 네.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네. 그 논문의 제목은 도덕적 자격과 편견의 표현이라는 논문이에요. 여기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과거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편견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굉장히 중립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 다음에 정말 편견이 있을 법한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차별적이거나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전혀 없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굉장히 중립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올바른. 네. 그 다음에 이후 이어지는 두 번째 과제가 있는데요. 그 과제에서는 자유롭게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차별적이거나 편견이 있는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중립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네네네. 네. 그래서 일종의 나는 차별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도덕적인 어떤 증명을 얻게 되면은 오히려 더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도덕적인 선택이잖아요. 이때 이후 실험에서 돈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내가 지구를 지켰다라는 도덕적 만족감이 이후에 정직함에 대한 통제를 느슨하게 만들었대요.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들어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힐 더 월드, 거기서 공감한다라는 그 강렬한 감정적 경험을 하잖아요. 역설적으로 야, 나는 이제 이미 충분한 사람이다. 충분히 선한 행동을 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좋은 영상이 있어요. 감동적인 영상, 아주 긍정적인 영상. 이 영상을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그 행동을 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실제 기부나 봉사활동으로 이어지는 동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인 거죠. 네네. 반드시 있다가 아니라. 아, 그럼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 때문에 좋은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세상을 선하게 만든 어떤 노래를 듣고 노래를 부른 거야. 맞아요. 뭐 캐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계속 꾸준히 일관되게 뭐 선행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그래도 음악이 뭔가 이렇게 인식을 갑자기 고취시키는 데는 속독하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로 사람들이 몰랐던 문제에 관심 갖고 또 뭐 한두 푼이라도 돈을 뭐 보태서 모금을 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자선 행사, 기부 공연 이런 거는 정말 노래를 부르고 듣는 것만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 맞습니다. 제가 그때 그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이라는 프로그램 그 쇼도 너무너무 강추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정말 좋은 음악 다큐 선데이 베스트 에드 설리번 이야기라고 이 마이클 잭슨, 그러니까 잭슨 5를 처음으로 미국 그 공중파 방송에 데뷔시킨 프로그램이 에드 설리번 쇼예요. 원어원 쇼죠. 네, 이 영화에도 나오죠. 뭐 비틀스도 에드 설리번 쇼에 등장해서 그쵸. 본격적으로 미국에 알려지게 되는. 이 에드 설리번 쇼 덕분에 흑인 아티스트들이 방송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스티비 원더 13살의 학생일 때도 거기에 나왔고 뭐 엘라 피츠제럴드 뭐 스프림스 이런 흑인 아티스트들이 거기에 막 다 나왔는데 이게 1940년대에 생긴 쇼예요. 무려 23년 동안 매주 일요일 저녁에 방송했던 쇼인데 남부에서는 아직까지 흑백 분리 정책을 쓰고 있었고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네. 이런 것도 55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아예 애틀랜타 그렇죠. 주지사 이런 사람들은 대놓고 에드 설리번 쇼 보이콧하겠다. 이런 레이셜 밍글링을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던 시기예요. 근데 이 에드 설리번이 예전에 스포츠 기자였는데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를 할 때 흑인 선수들은 벤치에만 안 친다. 뭐 이런 조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논조로 막 비판을 하던 그런 저널리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광고도 떨어지고 시청률도 하락할 거고 대중들이 외면할 거야 라고 막 압력을 넣는데도 고집스럽게 재능 있는 흑인 탤런트들을 발굴을 해서 TV에 계속 등용을 시킨 거예요. 로큰롤도 처음엔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요? 네, 막 보수적인 사람들이. 자극적이라서? 네, 근데 뭐 로큰롤도 안 되고 흑인도 안 되고 이런 시대에 오로지 그 빛나는 재능만으로 23년 동안 1060몇 회가 되는 쇼를 진행하면서 모든 출연자를 직접 섭외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공을 세운 분이고 이 사람 덕분에 흑인들은 재능만 있다면 누구든지 TV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닦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20세기 스타들의 그 앳된 리즈 시절이 다 나와요. 실제 그 푸티지가 다 나와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볼 수 있는 컨텐츠 추천해드립니다. 지금도 브로드웨이 가면 에드 설리번 극장이 있잖아요. 브로드웨이에 가면 볼 수 있다는 거.
마이클이 개봉했으니까 또 이 제작자 그레이엄 킹이 만든 음악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도 같이 보면은 좋을, 따라 부르면서 발을 같이 구르면서 보면 좋을 영화고, 또 하나가 그레이엄 킹이 제작한 저지 보이즈예요. 네, 원래는 뮤지컬 기반인데 이제 영화화한 거죠. 그래서 같이 보면 좋을 콘텐츠는 그렇게 추천하겠습니다. 음악 전기 영화로 훌륭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고요. 상대적으로 이 영화는 이제 팬 서비스를 하듯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하고도 편안한 선택을 한 케이스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인물을 특정한 하나의 해석으로 철저하게 보완하는 스타일의 영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베러맨이라는 영화 있어요. 러비 윌리엄스 영화인데 그 영화는 인물을 보완하는 그 영화의 시각이 지나치게 독특해서 오히려 관객들 입장에서 잘 이입이 덜 되는, 왜냐하면 주인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숭이로 나오거든요. 약간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심이 커서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대중들하고 사이에서 미끄러짐이 발생했던 그런 영화를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엘비스인데, 사실 팝음악 역사상 그 최고의 영웅들이 있다면 결국은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비틀스하고 마이클 잭슨이에요. 근데 마이클 잭슨은 심지어 나머지 둘하고도 굉장히 큰 관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엘비스 프레슬리 딸하고 결혼했고요. 그 다음에 비틀스의 수많은 판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마이클 잭슨이 굉장히 독특한 위치이기도 한데, 어찌됐건 이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어떻게 보면 마이클 잭슨과 양강을 겨룰 만한 팝 역사상 그 두 개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솔로 아티스트로서 그 엘비스 프레슬리를 굉장히 독특한 시각으로 해석하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오스카 버틀러라는 사람이 해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해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 배우가 이 전기 영화에서 음악인을 연기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끝판왕에 가깝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으로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저도 두 분의 이제 영화들 다 공감을 하고요. 뭐 빠진 거 있다면 전기 영화 관심 생기신 분들은 엘튼 존의 전기 영화, 로켓맨도 로켓맨.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네, 전기 영화를 하나 보면 다른 전기 영화들도 막 보고 싶어져요. 막 궁금해. 그렇죠. 이게 다 연결돼 있고. 네, 실제 상황, 실화, 심지어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시기가 겹친다고 생각이 되면은 굉장히 또 독특한 흥미를 좀 불러일으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들어서 마이클 잭슨을 막 극단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마이클 잭슨이 비극적으로 2009년도에 죽은 이후부터는 오히려 명예가 점점점 회복되고 있고 그의 명성이 해가 갈수록 오히려 커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태세 전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의 그 성추문에 대해서 마이클 잭슨이 유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를 물어봤어요. 근데 무려 75%가 마이클 잭슨이 유죄라고 했거든요.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마이클 잭슨이 이미 마음속에서 단죄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마이클 잭슨이 죽었죠. 그러니까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한 태도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정도의 빅스타들은 물어뜯는 사람들도 있고 오해도 있고 일부러, 더군다나 이제 언론과의 사이에서도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 언론의 상당수가 영국 언론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이클 잭슨이 팝 음악사에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수많은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주도했던 영국 락이나 팝의 물결을 미국 쪽으로 주도권을 넘긴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다가 또 영국의 그 소위 황색 언론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더선 같은 타블로이드지들.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물어뜯기 시작하고 웨코 제코 같은 별명 붙이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마이클 잭슨이 어떻게 보면 스캔들에 몰락이 시작된 건데, 특히 모르는 누군가를 단죄할 때 그게 세월이 지나고 나면 본인이 그랬다는 것 자체도 까먹게 되는데, 사실은 마이클 잭슨 사례에서도 우리가 그게 얼마나 섣부르고도 위험하고도 이런 행동일 수 있는가를 사실은 보여주는 그런 반면교사 같은 비극이죠. 네. 맞아요. 사실은 이런 게 좀 영화로 다뤄졌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이런 영화에서는 그냥 되게 단편적인 그 성장 스토리만 보여주니까, 제가 앞서 이야기를 드린 것도 영화를 계기로 좀 우리가 찾아보고 다시 관심을 가지면 예전에 잘못 들었던 것들, 오해했던 것들이 좀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영화평론가로서 굉장히 곤욕을 치른 몇 가지 제 인생의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워예요. 디워. 디워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예. 디워는 국민적인 어떤 관심이 있었고 영화도 크게 성공했고 그때는 디워라는 영화에 대해서 평론가의 양심이나 감시관에 따라서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비판하면 어떤 공포를 느낄 정도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광풍에 가까운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영화평론가로서 그 영화를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를 못 견뎌하고 협박을 하고 또 심지어는 죽인다고 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지금 하나도 없고요. 그 사람들이 언제 디워에 대해서 그러냐는 듯한 태도를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기억도 못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태세 전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측면에 또 다른 비극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마이클 맞아요. 잭슨이에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라이프 플러스 앱에서 콘텐츠 과몰입고사가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주 필지는 배우 봉태규, 최강희님입니다. 라이프 플러스 앱에 있는 퀴즈도 풀어보고 다양한 경품도 받아가세요. 후속작 제작이 확정됐다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또 흥행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답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애매하게. 과연 많은 분들이 1편을 사랑해 주셔서 2편을 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후속작도 후속작이지만 아까 초반에도 안현모 씨가 그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영화 보고 나서 제일 잘 즐기는 방법은 그냥 영화 속에 언급됐던 것도 유튜브로 찾아보고 음반으로 들어보고 맞아요. 노래방에서 불러보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건 안 해봤네요. 감기 좀 나으시면 같이 노래방 가서 마이클 잭슨 노래를 좀 불러볼까요? 아, 저는 오늘도 할 수 있어요. 일단 목이 좀 안 좋으시니까 아, 일단 꼬만춤. 그러면 네 궤도님은 너무 컨디션 회복되시면 노래방 가서 꼬만춤도 보고. 네. 네. 우리가 친하긴 친하네요. 아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계속 너무 편찮으셔서. 맞아. 아니요. 금방 또 꼬만춤 얘기가 무슨 편찮아 아픈 거죠. 뭐 대신 쳐드릴 수도 없고. 병 주고 약 주고네요 완전히. 네. 네,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슈퍼스타는 바와 까를 미치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슈퍼스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럼요. 네.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뭐 마이클 잭슨의 모든 일화들, 모든 노래들을 소개하진 못했는데요. 아마 마이클 잭슨이라는 5글자만 던져도 밤새도록 이야기거리가 많으실 거예요. 더보기란 통해서 콘텐츠 소개된 거 확인하시고 또 댓글로 좋아하시는 노래는 뭔지 또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라이프 플러스 앱이 완전히 달라진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라이프 플러스가 있어서 평론가, 뭐 기자, 작가, 감독, 배우들이 다 포진해 있다고 해요. 매주 넘쳐나는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진짜 볼만한 것들 또 쏙쏙 골라드린다고 하니까요. 라이프 플러스 앱 들어가셔서 핫 앤 트렌드 코너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이클 잭슨을 좋아하시는 만큼 라이프 플러스 TV도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버튼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주제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콘텐츠에 등장하는 초능력은 종류가 다양하죠. 텔레파 씨는 네. 정신과 정신 사이의 공명. 궤도 말 좀 적게 이렇게 하면 말을 적게 하게 만드는. 그거는 이게 텔레파. 그럼 바로 협력. 아유 왜요? 근데 10대이다 보니까 능력을 처음에는 굉장히 사소한 데 써요. 그래서 아이를 놀래키게 한다거나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면서 자기를 괴롭게 만드니까 달려오던 차를 강에 쳐박아 버려요. 초능력자라고 볼 수도 있는 요다 종족 아기 그로구가 나오는 만달로리안과 그로구. 잘 크면 요다. 잘 크면 요다 종족이니까. 못 크면 쪼다.